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코앞에 둔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쏜새같이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훌쩍 흘러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때마다 참 새삼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힘든 일 겪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가는 것 같더니 지금에 와서 문득 제 나이를 떠올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세월의 무상함은 이곳에서 함께 인생 사는 사연 나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살아올 때는 사람 노릇한다고 애먹느라 그래도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던 인생이 다 끝나고 돌이켜보면 견딜만한 추억이라고 위로하는 걸 보니 시간이 약이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저 역시 여러분들 못지않게 인생의 사건 사고가 참 많은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망했던 적도 있어요. 죄 지은 놈 따로 있는데 저 혼자만 억울한 꼴이 되어 속이 뒤집힐 것만 같은 우라에 잠 못 들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도 화라산처럼 들끓던 분노 모두 잠재우고 조금은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 자부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던 시절 또한 있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굴곡진 인생에 관한 것들이에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어느 정도 제 사정을 알고 계시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서 작정하고 제 이야기를 풀어본 적도 없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사연에 고단한 하루 정리하며 힘을 얻고 있으니 저 또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 들려드리는 게 도리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왔으나 그래도 내가 스스로 선택했던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만큼 힘들었던 기억도 드물 겁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물론이거니와 시댁까지 한통속이 되어 뻔뻔하게 나오는데 정말 화딱지가 나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이렇게 포용력이 없으니까 내 아들이 네 등살을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으면 그랬겠어?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단 줄 알아요? 내 앞에서 모자가 무릎 꿇고 빌어도 분이 안 풀릴 판에 니까짓 게 뭐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 못 꿇어! 여기 아무도 너 붙잡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못 살겠으면 네가 나가든가. 아무리 콘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지만 아들놈이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녔는데도 며느리인 저에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런 놈만 믿고 저 성질머리 고약한 시어머니 결혼 생활 내내 참고 견뎌줬는데 마지막에 사람 뒤통수를 쳐도 이따위를 치다니 남편 놈과 저 CM이라는 여자까지 아작아작 씹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어미나 자식 새끼나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 딱 모자지간이 확실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게 20대 후반에서 갓 30으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엄마가 하시던 장사일을 둘이서 함께 하고 있었고요. 저 중학생 때 이후로 저희 엄마가 홀로 외동딸인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친정어머니라고 예외일 순 없었고요. 혼자서 하루 종일 제대로 허리 필 여유도 없이 가게 일 보신다고 그간 몸도 많이 상하셨던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일 없다. 내가 자식 새끼한테까지 지 먹고 살 것 같으냐? 엄마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도 항상 말투가 곱지 않으셨던 엄마가 마음에도 없이 미운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부지게 홀로 서기를 시작하셨던 친정엄마셨으나 어디 세상이 자식들인 홀로 된 여자에게 그리 포근한 곳이랍니까? 아직 미처 성인도 되지 못한 제 앞에서는 어떻게든 힘든 티를 숨기려고 하시던 엄마셨지만 온몸에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엄마를 늘 보며 자라왔는데 엄마 노고를 제가 알아주지 않으면 대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 어차피 우리 모녀한테 있을 거라곤 지금 저 가게 하나가 전부인데 엄마 혼자 고생시킬 바에야 모녀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내다보면 엄마 혼자 고생하실 때보다야 형편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공부머리가 있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슨 특출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해서 별 능력 없는 제 선에서 기대할 법한 얼마 되지 않는 월급 받으며 스트레스 받느니 그나마 우리 거라는 보람이라도 있는 엄마 일 힘껏 도우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고생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있겠나 싶었어요. 이왕 그럴 바에는 가족끼리 합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엄마랑 일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투는 일도 잦았으나 그만큼 서로의 존재로부터 위안을 얻는 일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제가 엄마 가게 일 함께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엄마도 막상 항상 저와 붙어 있으며 일을 하시게 되니 은근히 그런 상황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건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도 모녀가 함께 달려들 때는 예전처럼 뻔뻔스럽게 굴지는 못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보니 뭐 하나 엄마나 저를 괴롭히려고 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판에 상대 쪽에서도 저희 모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엄마, 내 새끼한테 함부로 구는 인간 꼴을 어떻게 두 눈 뜨고 곱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날이 전투력은 더욱 상승해갔죠. 혼자서는 나름대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곁에서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거나 편들어줄 리도 없으니 아무리 강단 있는 저희 엄마도 쉽게 주눅들기 쉬웠겠죠. 하지만 이제 곁에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함께 있는데 엄마도 혼자 계실 때보다는 더 씩씩해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주변 상인 지인분들 사이에서 저희 모녀는 본의 아니게 쌈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자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희 모녀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니 상인 간의 정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윤미만한 효녀가 없다. 네 엄마 너 여기 와서 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아주 새침한 게 깍쟁이 같고 좀 얄미운 데가 있고 그랬거든. 근데 딸내미가 옆에 있어 그런가 확실히 예전보다는 우리한테 날도 덜 세우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여튼 네 엄마 지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지내는 거 다 네 덕이다. 이 옆에 내가 애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은근슬쩍 저희 엄마 흉을 보시며 저를 추켜 세워주시는 이웃 상인분들 말씀에 어머니께서 민망해하시며 타박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장사한다고 세상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되셨습니다만 저희 엄마라고 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자식 새끼 날로 커가는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어떻게든 저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갖은 고생을 겪으셨을 친정엄마셨습니다. 비록 항상 붙어 다니며 집에 서고 가게에 서고 떨어질 틈이 없으니 그만큼 서로 붙어서 아웅다웅 다툴 일도 잦았습니다만 그런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애정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비록 둘이서 이렇게 용을 써도 부자 될 일은 평생 글러먹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서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밥벌이 정도는 하고 살 수 있겠다는 것도 뿌듯했고요. 결혼 전 엄마와 함께 일했던 20대 시절은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역시 그럴 거라고 믿어요. 후에 남편이 되었던 남자친구 역시 엄마와 함께 가게 일을 하던 시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주변 상가 여러 곳에 물건을 납품하던 업체 쪽 수금 담당 직원이었어요. 사람이 변죽이 좋아서 저희 상인들 어울리는데도 한 번씩 불쑥불쑥 나타나고는 하더니요. 한동안 저를 눈여겨보았는지 은근슬쩍 관심을 표하더라고요. 저야 항상 일하느라 바빴지.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도 거의 저희 어머니 또래이거나 좀 젊은 축에 속한다 해도 다 아이의 아버지들이다 보니 그런 젊은 남자 만날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를 않았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도 뭐라도 찍어바르고 밖에 나가서 남자 좀 만나라 성하셨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가게 일하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럴 정신까지 들지는 않더라고요. 드물게 한 달에 며칠 안 되는 휴일에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집에서 엄마랑 늘어지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겨우 피로가 풀릴까 말까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저보다 훨씬 몸이 상하셨을 엄마 몸 구석구석 주물러 드린다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 나뭇가지 같은 손목으로 주물러봤자 별 기별도 안 와. 그러니까 괜히 엄마한테 힘쏟지 말고 너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 친구들 다 직장 다니는데 평일에 쉬는 애가 어딨어. 난 엄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아이고 늙은 엄마랑 쉬는 날에 집구석에 처박혀 이러고 있는 게 퍽이나 재밌겠다. 그치만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는 거 바쁘다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보면 반갑기는 했지만
일찍부터 엄마 도와 장사를 시작한 제 입장에서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의도치 않게 심적인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들 역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상사 눈치며 직장에서 자리 잡는다고 애먹는 친구들을 하소연해도 그저 고개나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정도 말고는 해줄 말도 딱히 없더라고요. 다들 좋은 친구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대화가 조금씩 맞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예전 학창시절처럼 마냥 즐거운 기분만 들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결혼해서 자기 가정 갖고 다들 사는 거 바쁘다 보면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결혼해서 자기 가정 갖고 다들 사는 거 바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지 않습니까?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게 저희 엄마였다 보니 아무래도 어떤 친구를 데려온다고 해도 엄마만큼 편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다 커서 엄마 껌딱지가 된 저였습니다. 막상 학교 다닐 때는 엄마 장사하신다고 바빠서 집에 붙어 계실 때도 거의 없었고 또 제가 혼자서 잘 챙겨 먹고 늦게까지 친구들 불러서 놀기도 하고 나름대로 독립적인 딸내미로 성장했으나 꼭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처럼 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한창 이팔 청춘 좋을 나이에 꽃다운 시절을 또래들과 어울리지 않고 장사일에 바빠서 엄마 곁에만 붙어 있으니 그게 그렇게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내심 반기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요. 엄마 반응이 생각보다 미지근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처음부터 남편이 별로 눈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인혁 씨가 엄마랑 따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게 쉬는 날 한번 볼까? 이 근처를 뺀질나게 드나드는데 굳이 시간까지 빼서 그럴 거 있어? 당장 너 시집 보낼 것도 아니고. 장사일이라는 게 워낙 하루 쉬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한 달에 며칠 되지 않는 휴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는 저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단박에 거절하는 엄마를 보니 저도 조금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씀은 항상 불만스러운 듯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늘 엄마 곁에 제가 붙어있는 걸 은근히 좋아하셨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들께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자식만큼이나 부러움을 사는 것이 부모님한테 살갑게 대하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주변 상인분들, 자제분들도 각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게들 지내고 있을 거고 어쩌다 한 번씩 가게를 찾는 것 외에는 자주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녀는 항상 둘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야 가끔은 잠시 떨어질 시간도 없이 종일 붙어 있어서 환장할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보시기에는 저희 모녀가 그렇게 투닥거리는 모습조차도 부러우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샀었는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제 칭찬을 하시는 상인분들께 맨날 붙어있으니 지겨워 죽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면서도 은근히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전히 일하느라 붙어있는 건 같으면서도 틈만 나면 남편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엄마와 붙어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서운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평생 저 끼고 살 생각 없이 시집 보낸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계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마음에 쏙 드는 사익감이면 모를까 남편을 다소 탐탁지 않게 바라보시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트집 잡을 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도 왜 남자 쪽이 싹싹하니 나중엔 시집 보내도 장모 서운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더만. 그거야 닥쳐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영 진중하지 못하게 이리 참견하고 저리 기웃거리고 그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남자가 그 정도 변죽은 있어야지. 자기 행여나 자기 딸내미나 사위 될 사람 앞에선 그런 티내지 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저 저들이 좋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괜히 더 늙어서 서러운 꼴 당하기 싫으면 입조심 또 입조심 해야 된다고. 잠깐 제가 가게를 비운 새 어른들끼리만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고 난 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딴에는 그래도 괜찮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눈에는 영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남자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아직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소 어리숙한 저나 딸 남자친구에게도 대면대면하게 구는 저희 친정어머니한테도 싹싹하게 들이대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힘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 부르시라니까요. 윤미가 그러던데 요새 허리 아프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면서요? 이런 건 힘 좋은 남자가 해야지. 나와보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대도 그러네. 그렇게 다소 쭈뼛거리시며 민망해하는 엄마 대신 번쩍번쩍 상자를 집어다 나르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저렇게라도 저 사람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심 뿌듯했어요. 저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와서 왜 저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게 다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서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속으로는 유치하게도 우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인상을 들먹이며 쉽게 좋은 소리를 해주지 않으시는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요새 인혁 씨가 엄마 신경도 많이 쓰고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 이 정도야. 너희 아빠도 결혼 전에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이 정도는 했다. 엄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소환된 아버지에 대한 말에 제가 대번에 정색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모녀에게 있어서 제 친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금기조차 다름없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가 저 중학교 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가 혼자서 저를 낳으셨을 리 없고 제게도 당연히 친아버지야 있죠. 이제는 그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긴 하지만 저 역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세 식구가 같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안 형편이 엄마랑 둘이서만 사는 지금보다야 훨씬 나았습니다. 친가 쪽이나 아버지가 벌이가 좋으신 편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지금이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어디 도움받을 만한 친정 어르신이라고는 없다시피 하지만 꽤나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란 분이기도 했고요. 친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께서 진짜 교류가 있으셨던 분이셔서 집안 소개로 만나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해서 저 데리고 나오시기 전까지는 좋은 집에서 호강하고 사시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시던 그야말로 사모님이셨습니다. 집에 살림을 따로 봐주던 도우미 분까지 계셨으니 지금하고 비교하면 처지가 달라도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엄마를 택해 그 집구석을 나온 저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치기 어린 마음에 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결혼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제 친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몰랐지만 자잘하게 여자 문제로 저희 친정엄마 속을 썩였다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자들에 불과했는데 저 중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예 딴 여자하고 살림을 차린 게 그만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만 거죠. 그동안은 아름아름 주위 사람들이 쉬쉬하며 알기는 했더라도 그렇게 망신스럽게 가정사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저희 엄마 그 고고한 자존심에 그걸 더는 참고 견디실 리 만무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아버지를 견딘 게 오히려 용한 일이죠. 자기들끼리 좋다고 연애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집안끼리 시킨 혼사에 사위라는 놈이 저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녔으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얼마나 망신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시절 어른들 사고방식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기는 다른가 봐요. 외조부모님 쪽에서는 그저 이걸 약점으로 삼아 저희 아버지를 제대로 휘어잡고 어머니가 길을 펴고 사는 정도로 마무리하길 바라셨는데 저희 엄마 성격에 그게 가능할 리 없었으니까요. 딸 자식이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자 친가 쪽이고 외가 쪽이고 할 것 없이 우리 집안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펄펄 뛰시는 바람에 이혼하면서 친가 쪽은 물론이거니와 외가와도 절연을 하게 된 엄마와 저였습니다. 온 집안 어른들이 반대하는 이혼이었으니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나마 아버지 쪽이 명백하게 유책 배우자라서 뜯어낸 얼마간의 위자료가 지금 저희 가게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쪽 집안에 학을 떼고 저희가 떨어져 나왔으니 저나 엄마나 그 집 나온 이후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와봤자 좋은 이야기 나오기 힘들었고 아버지라고 해도 저도 어릴 때부터 바깥일 바쁘다고 자주 보지도 못했던 친아버지에게 애틋한 정이 남아있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엄마에게 여자로서 경험해서는 안 될 5만 가지 모욕만 안긴 개차반 아버지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면 뭐하나 그런 인간한테 비비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비록 저희끼리 나와서 엄마가 그리 모진 고생을 하셨어야 했다는 건 안타까웠으나 그래도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비굴하게 배 채우며 사느니 저희끼리 투닥거리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 사이에서 존재가 지워지다시피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직 남편놈의 실체라는 걸 알기도 전이었으니 그저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친구를 아버지 같은 남봉꾼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도 무심코 뱉어놓고 아차 싶었던지 답지 않게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아니, 그래. 인혁 씨가 사람이 참 싹싹하긴 하지. 저는 저대로 좀 걱정이더라고요. 저한테 엄마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인데 끝까지 저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결혼을 반대하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염려도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눅들지 않고 뻔질나게 저희 가게를 찾는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게 되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내내 시어머니 참견을 감당하느라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그렇게 잘난 아들내미라고 자기 아들에 갖다 대기엔 제가 그렇게나 마음에 안 차나 싶어 빈정이 상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연락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는 마치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대며 검사라도 하듯 볼 때는 정말이지 짜증스럽더라고요. 얘, 너 도대체 살림한다는 애가 정신이 있니 없니? 우리 인혁이 감각류 알레르기 있어서 입에도 못 대는데 이건 뭐하러 사다 놨어? 그건 저희 엄마가 저 좋아하는 제철 꽃게라고 애써서 구해다 주신 거였어요. 저나 저희 엄마가 남편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시어머니야 제가 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겠지만 저나 친정엄마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 철마다 가장 좋은 걸로 구해주시는 친정어머니셨어요. 비록 엄마가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을 마음에 차지 않아 하셨더라도 결혼 이후로는 자식처럼 받아들이고 살뜰하게 마음을 주셨죠. 저 역시 그런 친정엄마의 마음 씀씀이에 결혼 전에 다소 섭섭했던 마음 같은 건 진짜 깨끗하게 씻겨내려간 지 오래였죠. 오히려 결혼 후에 말썽이었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본인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이라고 저까지 못 먹습니까? 저는 갑각류라면 환장을 하거든요. 본인 아들 입만 입이랍니까?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기는커녕 당신 귀한 아들에게 얹혀 사는 못마땅한 여자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저렇게 무례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들한테는 터럭만큼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저 저 하나만 쥐잡듯 잡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희 모친도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이고 너희 집안 쪽에서 손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니? 어머니, 저 얼마 전에 검진 갔을 때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다음번에 검사하러 갈 때는 그 사람 데리고 같이 가볼게요.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다고 하는 소리야? 저한테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당신 아들한테 있는 거겠죠. 그 말이 목적까지 치고 올라왔으나 그래도 저 경우 없는 시어머니랑 똑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며 간신히 욱하는 마음을 눌러 참았습니다. 하여간 가지가지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기하고 결혼만 해달라며 저며 저희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다정한 남자가 없는 척 굴던 남편도 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걸 대놓고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 당신이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더 아무렇지 않게 저러시는 거잖아. 요새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렇게 우리 엄마 귀찮을 것 같으면 그냥 집 밖에 나간 척하고 안 열어주면 그만이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써야 돼? 일한다고 고생하는 남편한테 꼭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야겠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제가 결혼 전부터 하던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것도 관둬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을 그만두면서 친정엄마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시집 갔으면 그 집 어르신들 말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게 먼저지. 그래, 지금껏 네가 엄마 옆에서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애써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친정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신다는 걸 제가 어찌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의 엄마 좋으라고 내 엄마 서운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결혼 생활 내내 엄마께 소홀했던 것이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일 정리하고 아이 갖겠다고 준비하느라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외벌이하는 유세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 그렇게까지 염치 없는 여자 아닙니다. 신혼집 들어가면서도 집 절반 전세금 제가 해갔었고 딱히 시댁 쪽에 아쉬운 소리 들을 만한 짓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 유세 부리는 건 그런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남편을 저한테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랑 살면서 반반 결혼하면서 집안살림 다 해주는 여자 얻었으니 득을 봤으면 봤지 딱히 손해본 것도 없었어요. 손해라면 그저 결혼 전에 조금 잘해준다고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인간 덜 된 남편놈과 시어머니에게 제 귀한 세월 쏟아부은 제 쪽에서 봤다고 봐야겠죠. 제 부인에게 들어가는 돈 아까워하는 놈이 부인 귀하게 여기는 놈이었겠습니까?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놈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이제 정말 눈에 뵈는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양으로 개차반이면 시부모 되는 자라도 좀 멀쩡하면 참고 살까 고려라도 해볼 텐데 이놈의 집구석은 제가 붙어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어릴 적 어떤 식으로 본가를 떠나오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저였습니다. 제가 고작 저놈 바람 피우는 꼴을 보겠다고 내 친정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우리 엄마가 친아버지랑 갈라서고 저 혼자 이만큼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불효였습니다. 제 인생도 제 인생이지만 저희 엄마를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결심이 섰어요. 그렇게 남편놈과 시어머니 보는 데서 저놈이랑은 못 산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놈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 얼굴이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 잘했다.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면 그게 답인 거지. 긴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엄마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 또 그만큼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내 편인 적도 없었던 남편놈하고 갈라선다고 내가 세상에 홀로 동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혼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이혼 소송하면서 정말이지 못 볼 꼴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그 시엄이라는 여자는 제 아들이 불륜을 저질렀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라고요. 이혼 얘기 나온 이후부터 바람 피운 남편놈보다 제 자식 잘못은 모른 척하고 며느리만 죽이려 만드는 그 시모라는 여자가 더 증오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아들하고 이혼하니만이 건방을 떨어? 이혼을 해도 우리 인혁이가 한다면 하는 거지. 옆에 내가 어디서 건방지게 이혼을 입에 올려? 입 닫아요. 어머님은 수치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자식이 저렇게 더러운 짓을 했으면 부모로서 대신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뻔뻔하게 내 탓하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서 조신하게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있으면 우리 인혁이 같이 순한 애가 왜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겠어? 지위라고 왜 우는 소리도 좀 들리고 해야 집 같은 거지? 애 하나 못 나오면서 내 아들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 놓고 뭘 잘했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냐고? 귀한 딸 자식 기만한 것도 모자라 먼저 불륜 저질러 놓고 이혼의 책임을 제게 돌리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친정어머니도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신 나간 옆에 내가 지금 감히 누구 딸이 잡고 있어? 네 더러운 아들놈이나 잡을 일이지. 내가 그 새끼 그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인상 야비하게 생긴 게 지금 보니까 제 어미랑 똑같아가지고는. 뭐? 내 딸이 애를 못 낳아? 네 아들놈이 사내 구실을 못하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야말로 바닥에 바닥까지 보고 나서 한 이혼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는 하나 당시 제가 벌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게 위자료를 많이 받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판에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저리 사람을 못살게 들들 볶으니 얼른 저 인간들 볼 일 없기만을 바라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둘러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다 보니 제가 당한 게 훨씬 많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그것들에게 당해놓고도 시원하게 안갚음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 내 눈에 띄면 진짜 가만 안 둬? 아휴, 어쩌다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마지막까지 막말을 일삼는 시어머니가 화려한 점정이었죠.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로 이혼을 당해야 하나 이가 뿌드득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곁에 친정엄마가 계속해서 저를 신경 써주지 않으셨다면 이혼 후 마음을 추스리기가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살아보니 그렇게 억울해 죽을 것 같더라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지금 조금만 더 버텨. 엄마를 봐서라도, 응? 아유, 어쩌다 닮아도 엄마 이런 것까지 닮아. 친정어머니께서 홀로 귀히 키운 딸자식까지 남편 바람으로 이혼한 것이 마치 자기 탓인 듯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결혼 전에 그놈 인상이 영 안 좋다고 하셨을 때 엄마 말 들을 걸. 괜히 엄한 놈한테 시집 갔다가 이런 꼴까지 당하는 걸 보이게 되어 엄마한테 송구스러웠어요. 친정까지 돌아왔으니 곧장 엄마 일이라도 도왔어야 했겠지만 저 보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남편 외도로 이혼당했다고 수군거릴 것만 같아 집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 상인분들과 그리 가깝게 지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이혼하고 한동안 꽤나 위축되어 있었으니 그런 저를 보는 친정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친정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평생 남편 놈 망령에 사로잡혀 그놈 잘못되라고 저주나 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간간히 엄마 가게에 나가서 일도 돕기 시작해서 서서히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또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놈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도 그놈이 한 건데 벌을 받고 마음고생을 해도 그놈이 해야지 제가 떳떳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오기가 나서라도 주눅들어 살아선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결혼 전처럼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친정엄마께서도 한시름 마음을 놓으셨는지 표정이 편안해지셨어요. 세월은 유수와도 같이 흘러 이혼하고서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막상 이혼해보니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혼할 때야 힘들었지만 그런 놈하고 지금껏 계속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을까 생각하니 섬뜩해졌어요. 하물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는 또 어땠고요. 그런 것들 사이에 있으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 걸리기 딱이었을 겁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그것들과 인연을 끊어낸 것을 잘한 선택이었다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제 선택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야? 그래서 이혼한 지 근 10년 세월이 흐른 뒤 저쪽에서 먼저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을 때도 그게 누구인지 한참 기억을 더듬어야 했어요. 세월이 흘러 고약한 심보가 더욱 얼굴로 올라온 모양인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시모의 얼굴은 표독스러운 늙은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인격에 얼굴이 묻어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더군요. 그동안 또 주변에 얼마나 업을 쌓으며 살아왔을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저쪽에서 저렇게 저 아는 척 한다고 제가 굳이 대꾸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혼할 때만 하더라도 고약한 전 시모 폐악 부리던 걸 떠올리기만 해도 물이라도 떠놓고 시엄이 잘못되라고 저주라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10년 세월은 그런 미움조차도 희석하게 하는 힘이 있더군요. 이제 와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저것들 어찌 살았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어요. 다시 만났다고 새삼스레 반가움이 솟을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그저 무심하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려는데 그런 제 앞을 전 시모가 막아섰습니다. 야! 너 사람이 말하는데 어디 못 들은 채 하고 있어? 싸가지 없이. 너 아주 여전하구나? 뭐 좋은 인연이었다고 대충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부득부득 사람을 멈춰 세우고는 악담을 쏟아내는 꼴을 보니 저 여자는 죽기 전까지 갱생하기는 글렀다 싶었습니다. 저희가 마주친 곳은 강남 모처의 한 빌딩이었습니다.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전 시모가 그렇게 우악스럽게 시끄럽게 소란을 벌이니 하나둘 저희에게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시모였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지혜가 있다면 저런 류의 인간일수록 억울하다고 똑같이 대거리했다간 겉으로 보기엔 저까지 똑같은 수준 떨어지는 인간으로 보이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도발 몇 마디에 파르르 울분을 숨기지 못했던 요령없던 시절의 저도 아니고 저도 이제 세상 사는 이치를 어느 정도는 배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무시가 답이죠.
업신여길수록 혼자 분해서 설치는 게 저런 부류 인간들 특징이니까요. 그렇게 여전히 대꾸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무심한 눈으로 한번 쓱 바라보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 대고 그 여자가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야! 주제에 이런 데도 들락거리고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밥이나 먹고 사나 했더니 이런 데서 다 마주친다. 이래서 사람 인생이란 거 참 모르는 거야. 제 아들 이혼 이야기해봤자 손해보는 건 당신일 텐데 그게 저를 망신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꼴을 보니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멈춰선 저를 보고 이제야 대꾸를 해주나 싶었는지 더 신이 나서 주둥이를 나불대는 전 시모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좋은 빌딩에서 사무실에 취직해서 일하는 건 아닐 테고 네 주제에 강남까지 무슨 일로 행차를 하셨을까? 아 그래, 그래도 청소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건 저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까지 싸잡아 모욕하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전 시모한테야 뭐 애초에 기대치도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돈 버는 사람들 죄다 발밑으로 깔고 무시하는 천박한 태도는 그냥 넘어가주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한껏 일그러지자 그 여자 딴에는 고소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무슨 재주가 있다고 밥벌이하고 살겠어. 남의 집에서 청소나 하면서 살았겠지. 이혼하고 너도 참 사는 게 고생스러웠겠다? 이제 주변에 수군대는 소리가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 정도로 소란을 일으켰으니 저쪽에서 경비 서시는 분이 다가오는 게 보이더군요. 그걸 보고 여전히 신이 나 저를 깔아뭉개는 전 시모였습니다. 건물 수준에 안 맞는 사람 왔다고 쫓아내려는 모양이다. 개망신 당하기 전에 네 발로 걸어나가. 그래도 한때는 얼굴 보고 사는 사이라고 해주는 말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는 무슨. 이윽고 저희 쪽에 다다른 경비원분께서 제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를 쫓아내려고 온 줄 알았는데 마치 제가 상사라도 된 듯 예의를 차리는 경비원분을 보고 전 시모 낯빛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장님? 니까짓 게 뭔 수를 사장님? 어허이, 저 사람이 이분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를 대신에 발끈하시는 경비원분께 제가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사람 좀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셔야겠어요. 그럼요.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네가 뭔데 나리 나가라 말라 그래? 니까짓 게 뭐라고? 나? 이 빌딩 건물주가 나다. 자격? 지금 누가 누구한테 자격을 따지는 건데 감히 내 건물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추태를 부려? 대기야말로 주제에 어떻게 내 건물까지 기어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나 참 가짜나서. 더 말 섞기도 입 더러워지는 기분이니까 더 소란 피우지 말고 내 건물에서 깝치지 말고 썩 꺼져. 아니 건물이라니 뜯어먹을 거 쥐뿔도 없던 것이 무슨 수로 이런 큰 빌딩을. 아니 그래도 이 여자가? 사장님 그냥 경찰에 넘길까요? 내 선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저렇게 설치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에 그제야 방자하게 놀려대던 주둥이를 합 닫은 전 시모였습니다. 흥분해서 난리를 치다가도 서서히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얼굴에 핏기가 사라진 전 시모였어요. 너 이렇게 좋은 건물까지 있는데 나나 우리 인혁이한테 한마디도 하질 않은 거였어? 무슨 배신이라도 당한 사람 마냥 저를 억울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 꼴을 보니 황당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들 건물을 제가 빼앗기라도 한 것 같은 태도에 그만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가 저놈의 집구석 사고방식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자기들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무식한 것들이 무력 부리는 것만큼 추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며 전 시모를 한껏 깔아뭉개며 말했습니다. 그게 대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 말든 당신네랑은 아무 상관없지. 그러고 보면 그때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안 그랬으면 니들같이 천박한 거지 같은 인간들이랑 지금껏 엮였을 거 아냐. 아휴, 내가 내 인생 시궁창에 처박을 뻔했지 뭐야. 양쪽에 어깨에 떡 벌어진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그때 당했던 것들을 대갚아주고 싶다는 다소 유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예전과는 달라진 서로의 위치를 실감한 모양인지 아까와는 다르게 제대로 입도 못 대는 전 시모였습니다.
그런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날린 저였죠. 아, 그러고 보니 댁 눈에 다시 띄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던가? 그래서 가만 안 두면 뭘 어쩌려고? 네 주제에 나한테 뭘 어쩔 수 있는데?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 여자한테 모욕을 주기 시작하니 아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건 인정하겠으나 솔직히 속마음이 시원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여자를 보니 그만 시시해져서 더는 가지고 놀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얘기야말로 앞으로 내 눈에 다시 띄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나는 당신 같은 여자랑은 달라서 그냥 말만으로는 절대 안 끝나.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았어? 그렇게 싸늘하게 말하고는 경비원 분들의 배웅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비원분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듯 질질 끌려나가는 초라한 전 시목골이 참 남루하기 짝이 없더군요. 인생 역전이라 하면 역전이라 할 만큼 제 생활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아버지가 저희 모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희 모녀가 그 사람을 반겨줄 일은 없었죠. 그래도 자식인데 잊고 살 수는 없었는지 2년 끊고 사는 동안에도 저희 모녀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지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놈 외도로 억울하게 이혼당한 걸 알고 수십 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내가 차마 염치가 없어서 네 옆에 나타나지 못했다만 그래도 네가 그런 처죽일 놈 때문에 그런 짓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아비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바람 피워서 조강지쳐 우습게 만든 건 그놈이나 댁이나 피차 일반인데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요.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기고도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뿐이라는 둥, 나 가고 나면 내 재산 너 아니면 누굴 물려주겠냐는 둥 말년에 주접을 떠는 친아버지였습니다. 자식한테까지 버림받고 이날 이때껏 외롭게 늙어 뒤늦게 후회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 줄 저나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친아버지가 제 앞으로 강남의 빌딩 명의를 넘겨준 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엄마에게 의아한 기분이었습니다. 갈라선 거야 나랑 그 인간이지. 지금껏 나비라고 한 것도 없는 놈 돈으로라도 당연히 갚아야지. 그놈이 나만 고생시켰어? 너도 고생시켰는데 이것도 양육비로는 턱도 없어. 고작 건물 하나 넘기고 부모 대접 받을 생각 말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으니까 너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강남 빌딩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떡하니 저런 거 받았다가 골치 아픈 일 생길까 내심 걱정이었으나 다행히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격에 그걸 두고 보실 위인도 아니셨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해서 제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게 만드신 건지 그 말발은 저도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도심 한복판 고급 빌딩의 건물주가 된 저였어요. 그날 전 시모가 찾아온 사람은 제 건물에 새든 사무실 사장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영 안 좋은지 돈 부탁하러 찾아와 놓고는 저를 보고 화풀이를 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그 집 아들이 재혼하고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이며 상간녀 소송이며 집안 꼴이 말도 아니래요. 저번에 빌린 돈도 못 갚아놓고 무슨 염치로 돈 빌리겠다고 또 찾아왔는지 그래놓고 사장님한테까지 그 추태를 부려요? 돈 빌려준 사람 직장 있는 건물에서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런 짓을 한답니까? 그분도 그간 쌓인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왕 복수하는 김에 그분한테 저희 빌딩 문제 관리해주시는 변호사를 살짝 소개해드린 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비밀로 해두기로 해요. 가뜩이나 골치였는데 감사하다고 반색하시는 그분을 보며 앞으로 그 집구석 돌아가는 꼴이 더 재밌어지겠다 싶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집에 애는 있대요? 애는 무슨... 그걸로 서로 네가 문제니 뭐니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가며 싸운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듣자하니 그 두 번째 부인이라는 여자도 불륜으로 만났다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던데. 장담하는데 그놈 그거 불임입니다. 제가 굳이 속을 끓이지 않아도 그 망할 놈의 집구석 대 이어질 일 없다 생각하니 그거 참 깨속은 맛이었습니다. 그 상간녀라는 것도 참 첩년이 첩골 못 본다는 말이 딱 그것들 가리키는 말이다 싶었죠. 그렇게 인생은 순리대로 흐르고 저는 저대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억울하던 세월도 이제는 시간 저편으로 사라지고 저는 제 인생을 앞으로 잘 살아내겠죠. 참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었으나 이제는 다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사연은 바로 고부 갈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 며느리인 분들이 있다면 공감할 내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면서 시어머니였던 제 고부 갈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내륙 지방에 있는 시골이에요. 서울에서 무려 4시간을 달려서 가야 겨우 도착하는 곳이랍니다. 시골이라 요즘 가도 발달이 덜 된 곳인데 제가 자랐을 때는 더욱 심각했어요.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가 겨우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는 4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집안이 워낙 가난하기도 했고 또 시골이라 고등학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도시 지역으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가발 공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저보다 4살 많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가 첫눈에 반했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사귄 남자였는데 사실 다른 것보다 외모가 너무 잘나서 좋았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우리는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남편을 데려갔더니 아주 좋아했어요. 키도 크고 훤칠했고 무엇보다 막내딸을 결혼한다니까 부모님이 경사라고 하셨죠. 막내였던 저와 달리 남편은 무려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는데 여유로운 집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친정은 말할 것도 없이 가난했고 시댁 또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주택이었는데 우리 친정만큼은 아니어도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한 방에서 시동생들이 모여 잠자곤 했는데 워낙 좁아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어요. 제가 남자 형제가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는 남자인 시동생들이 참 어색하더라고요. 북적거리는 집에서 익숙하지 않아 적응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아버지가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원래 성격 자체는 되게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맏며느리라고 저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엄한 분이셨지만 저한테는 좋으셨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경우가 달랐어요.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이 2명으로 좁힐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안 좋아하셨어요. 다른 자식보다 장남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눈엣 가시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와 있던 시간이 남편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려 새벽 4시에 깨우셨어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의 하루치 먹을 음식을 만들라고 시키셨습니다. 당신은 6시에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만든 요리의 간을 보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짜다고 해서 물을 넣으면 싱겁다고 하고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넣으면 짜다고 하셨죠. 그리고 6남매에 저랑 시부모님까지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의 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빨랫감도 많았어요. 특히 막내 시동생이 그때 겨우 4살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빨랫감을 저한테 다 손빨래를 직접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리하고 식구들이 아침을 다 먹으면 정리하고 빨래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식구들이 집에 오면 밥을 차리고 동시에 막내 시동생을 돌보는 게 일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로 취직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는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예, 뭐라고? 친정에 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하긴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니 가방끈이 짧아서 모를 수도 있겠네. 하여튼 내 허락 없이는 친정에 절대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아휴, 우리가 큰 집이라 명절 음식 준비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시댁은 큰 집이라 명절이나 제사가 되면 친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시댁은 무려 제사가 1년에 12번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너무 체력 소모가 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시댁 식구들의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실제로 저는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게다가 손이 너무 커서 음식 준비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음식은 남는 게 낫지 모자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가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음식 준비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꼭 고기를 시장에 있는 특정 정육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종류마다 사는 곳이 달랐어요. 그걸 하나부터 10까지 다 꼼꼼하게 비교하고 구매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장에서 양손 무겁게 들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도 괜찮았는데 명절에 집에 보내주지 않으니 그건 서러웠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제가 서러워서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휴, 왜 새아가를 집에 안 보내려고 그래? 아가 다녀와라.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괜찮으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 얼굴도 뵙고 오렴. 당신은 왜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혀? 아들, 새아가 데리고 나가라. 친정에 가고 싶어 오는 저를 시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편이 저를 챙겨 시댁에서 나와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꿈만 같던 이 일이 지나고 다시 시댁에 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심지어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나물을 챙겨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버리셨습니다. 버려진 나물을 보며 너무 속상해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울자 듣기 싫다고 나가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럽고 속상해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시아버지와 남편 덕분이에요. 시아버지는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달리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구박하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는 효자 아들이 변했다고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래도 저를 싫어하고 저래도 저를 싫어하면 차라리 남편이 막아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비록 시댁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지만 남편은 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종일 집에서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 것을 알고 가족들 몰래 밤에 나와 산책도 하고 과자를 사 먹기도 했어요. 또한 제가 하는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하고 저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시어머니와 낮에는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이 퇴근하는 것만 기다렸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임신하고 막달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무려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워낙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당해서 힘들기도 했고 원래 몸도 제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 결혼해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는데 시댁에서 혹사당해서 무릎부터 허리와 어깨 관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아이를 기다리자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아이도 제대로 임신 못한다고 저를 구박하셨습니다. 남편과 노력 끝에 아이가 드디어 생겼는데 다행히 입덧이나 다른 심한 태동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 임신 기간에 힘들었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막내 시동생을 육아하고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에게 당신은 임신하고 밭일까지 했다며 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쉴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막달이 되었을 때 마침 설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애 떨어진다고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 낳으면 언제 또 제가 친정에 갈 수 있을지 모르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느라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돈을 더 준다고 했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많으니 남편은 설날에도 일하러 공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나서서 저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친정에 내려주고 시아버지는 바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2일 뒤에 온다고 웃으면서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신 시아버지는 그만 그날 집에 가다 하늘로 가게 되셨습니다. 설날이라 도로에 차가 많았는데 전복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저 망할 년이 저 년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 아이고 불쌍한 내 남편. 야 이년아 내 남편 살려내. 너 내 아들까지 죽일 거지? 이혼해. 이혼하라고. 내 남편 어떡할 거야. 너만 아니면 내 남편이 죽을 일이 없었잖아. 책임지라고. 네가 대신 죽지 그랬어. 엄마 왜 그래? 그만해요. 미정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버지가 사고 난 거는 트럭 운전자 책임이지 엄마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지금 누구보다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게 바로 아내라고요. 진정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는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충격에 쓰러지게 되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드셨어요. 너무 다행히 제 배 안의 아기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우리 아기를 지켜준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장례식장 바닥에 누우셨어요. 남편 말대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예정일보다 빠르게 태어난 우리 아기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첫 손주라 아들을 원하셨거든요. 장남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제 얼굴만 봐도 자기 남편을 살려내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시아버지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없어졌으니까요. 남편은 쉬는 날도 없이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퇴근만 바라보던 저는 더욱 기댈 곳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집에 없으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막내 시동생을 키웠다고 했었죠. 우리 아이가 있어도 저는 절대 시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갓난아이인 제 장남보다 막내 시동생을 더 업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그런 모습도 싫었는지 많이 구박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 새끼한테 안 떨어져? 넌 이 새끼 데리고 친정으로 꺼져.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고. 아휴, 내 팔자야. 아휴, 여보, 왜 먼저 하늘로 간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 아이고. 제가 막내 시동생을 돌보면 와서 당장 꺼지라고 제 몸을 밀어내기도 하셨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온 식구가 먹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신생아라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는데 진짜 기저귀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살았는데 문제는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술에 의존하셨어요.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종일 소주를 그렇게 드셨습니다. 차라리 술버릇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술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비속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시동생들도 있는데 쌍욕을 하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한테 시동생들이 무섭다고 와서 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소주가 몸에 좋지 않으니 일부러 숨겨도 시어머니는 금세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쌀도 마음껏 먹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소주를 물처럼 드셨어요. 나중에는 슈퍼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술을 팔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워낙 소주를 먹고 밖에서도 시비를 걸고 다니니까요. 아우, 세대. 내가 진짜 안쓰러워서 그냥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새 인생 살아. 응? 저 집에서 남은 이제 계속 살 거야? 아우, 안타까워. 그냥 애 버리고 도망가라니까. 에휴,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시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주민들은 저를 보면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워낙 시어머니 성격이 좋지 않아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이렇게 힘들지만 애써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에 가져온 의미가 참 커요.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의 첫 번째 토대가 되는 사건이랍니다. 장남이 3살이 되었을 때 얘기예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다정하고 늘 제가 먼저였어요. 반쯤 미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힘들어도 시동생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다행히 시동생들은 멀쩡해서 저를 두 번째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아가씨들과 도련님들의 학교에 시어머니 대신 학부모 상담에 갈 정도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둘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 저는 기쁘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해서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구가 한 명 더 늘면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더니 아주 기뻐했습니다. 본인이 더 일을 늘려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남편은 무리해서 일을 여러 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해서도 저는 시댁의 집안일을 당연하게 도맡아서 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상태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은 제가 둘째를 낳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둘째의 성별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식들의 성별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놀라웠어요. 사실 첫째 때 하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와서 시어머니가 우리 장남도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때는 의외로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아이를 보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이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아이를 낳았으니 친정에 남편과 둘이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먼 친정까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괜찮다고 빨리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우리 부모님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저는 남편과 친정으로 가서 3일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니 몸의 회복도 빠른 편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시어머니가 변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를 드리라고 따로 선물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 없이 할머니랑 삼촌들 말 잘 듣고 있었어? 어머니, 아기는요? 아, 참.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드시라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형수님, 어떡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도 엄마가 이럴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대신 죄송해요.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엄마가 아이를 본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이를 어디에 버리고 왔나 봐요. 아이가 없어요. 저는 시동생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바로 제가 낳은 둘째가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태연하게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시동생들은 엉엉 울며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울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고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둘째를 어디에 버렸냐고 해도 시어머니는 소주만 마셨어요. 소주를 빼앗으니 시끄럽다고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한 대로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장남을 시동생들에게 맡기고 그대로 밖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놀이터에 앉아있던 동네 주민들이 엉엉 우는 우리 부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저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대! 내가 어제 안 그래도 그 집 할머니가 신생아 데리고 어딜 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직 100일도 안 됐잖아? 아기를 제대로 싸매지도 않고 무슨 장난감 들고 가듯이 들고 가더라. 혹시 우리 아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떡해요. 걸을 수 있는 애도 아니고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제발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어떡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혹시 모르니까 저기 우리 언덕 위에 있는 보육원에 가봐. 경찰서랑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도울게. 같이 가자. 응? 울지 말고. 아이고, 안타까워. 다행히 동네 주민들까지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은 정말 주민의 말대로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 말로는 우리 딸이 현관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고. 그래서 본인도 일단 데리고 있었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낳은 아이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찾아서 시댁으로 데리고 갔어요. 시동생들은 본인들이 대신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와 더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까지 버리고 저렇게 태연하게 소주를 마시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아이를 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제가 버티겠어요. 그리고 저런 상태의 시어머니와 살면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엉엉 울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차라리 독립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냥 시어머니와 인연 자체를 끊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친정에 알렸더니 친정 부모님도 당장 이혼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늘 최선을 다했고 저도 남편 덕분에 미친 시어머니여도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니까 그걸 버티기는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사실 시동생들도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동생들도 저를 말리면서 본인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고마웠지만 저는 이미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합의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가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해서 친정과 가까운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남의 나이도 어렸고 둘째는 심지어 신생아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우리가 비록 이혼했지만 인연의 끈을 끊는 것은 안 된다고 위자료를 매달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남편 돈으로 시댁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에게 소액의 돈을 매달 받기는 했지만 그걸로 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시장에 가서 무작정 일을 구했어요. 갓난아기를 업고 이혼했다고 일자리를 찾으니 제가 안쓰러웠는지 바로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장 안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저는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아이들을 매우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저는 5년을 일했어요. 5년 동안 반지하에 있는 촉방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명절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제 앞에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아직 남편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어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둘째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인도에 가게 되었어. 가서 돈 벌면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년은 못 올 거니까 이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모았던 돈이야. 이걸로 당신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 내가 항상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해.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고마워. 어머,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았어? 나야말로 이혼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아빠 역할, 남편 역할 해줘서 고마워. 가서 몸 건강하게 잘 있다 와. 나는 한국에서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있을게. 내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달 돈을 보내는 것은 힘들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몇 년이나 저를 챙겨주어 저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가게를 열 수 있게 목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아이들 학교 앞에 작게 분식집을 열었어요. 아주 작은 공간이고 겨우 7평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거기서 혼자 김밥과 라면, 떡볶이를 팔았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바로 앞이라 걱정도 덜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분식을 만들어 팔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반지하에서 탈출해서 빌라였지만 작게 우리 세 식구가 살 공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남은 유난히 남편을 쏙 빼닮았어요. 누가 봐도 남편의 얼굴이 가득한 장남은 운동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장남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실력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운동 쪽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집을 하면서 저는 부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느라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손바느질을 터득해서 수선으로 부업도 했어요. 그리고 인형에 눈 붙이는 것도 하고 새벽에 분식집에 가기 전에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옷도 몇 벌로 돌려 입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 장남을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장남은 제가 지원해줬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만 장남을 그렇게 지원하느라 둘째 딸에게 상대적으로 소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착한 딸은 집안 형편을 이해하고 오빠에게 더 지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사 같은 남매를 얻어 저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도 결국 다 흐르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시어머니처럼 옆에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심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은 자라 성인이 되었어요.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 아이들이 훌쩍 컸습니다. 장남은 축구 선수가 되었고 둘째 딸은 교대에 입학했어요.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중에 분명 웃을 날이 올 거라 혼자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소식이 완전히 끊겼어요. 인도로 떠나고 2년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고 저는 시댁과 아예 연락을 끊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안 좋은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혹시 죽었나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거라면 곱게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셋째 시동생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와,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형수님이 우리 형하고 이혼하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형수님, 우리 형제들이 참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형수님을 찾았는데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도련님,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네요. 그러셨구나. 어머님은 잘 보내드렸어요? 이제는 저도 시간이 흘러 다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혹시 지금 남편하고는 연락이 되나요? 인도로 간 것은 저도 아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겨서 걱정했어요. 형이요? 우리한테도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인도에서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귀국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형수님도 그때까지 편안하게 지내시고 이제 우리 종종 만나요. 오랜만에 본 서방님은 아주 잘 자라서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혔던 거지 시동생들과 사이는 나쁘지 않아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막 기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에서는 부디 본인 마음이 편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남편은 인도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었지만 저와 우리 남매를 잊은 건가 생각도 들었죠. 제가 이 얘기를 언니에게 했더니 이미 이혼했으니 남편을 놓아주라고 하더라고요. 부부의 연이 끊겼으니 이제 남이라고 언니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데 왜 이렇게 속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방님과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그렇게 천천히 남편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남은 축구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국가대표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꿈인 축구선수로 사니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도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특히 딸한테는 지원도 잘 못해줬는데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직업을 가지다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다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정기 휴일이 없었어요. 집에서 쉬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나가서 김밥을 팔면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걸로 아들과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마침내 조그만 아파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며느리가 오늘 제 사연의 핵심 인물이랍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참하고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록 직업은 없어도 사람이 참 착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 들렸어요. 제가 설거지라도 할까요? 어머님 힘드시죠? 여기 음료수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어머 세아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일을 시키니? 이렇게 나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나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 혼자 워낙 오래 일해서 괜찮아. 하나도 힘들지 않아. 며느리는 심지어 결혼 전에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어요. 저는 워낙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당했으니 절대 내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어려워야 좋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 장남하고 둘이 사이가 좋게 오래 살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찌나 착한지 제가 혼자 일한다고 하니까 와서 종종 돕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일을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한테 듣기로 며느리 친정이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빚도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업이 없이 그냥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가 모든 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모았던 적금을 보태 신혼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딸의 결혼 자금 조금만 남기고 모두 장남의 결혼에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장남 부부는 처음에는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결혼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것 자체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약간 곤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는 저한테 돈을 자꾸 요구했어요. 아들이 축구 선수지만 유명하지는 않아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집에 있었거든요. 또 며느리는 신혼여행에서 임신해서 신혼을 임신한 상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호르몬 때문인지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지금 훈련 가서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어머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휴, 그래도 어머님은 수입이 있으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지금 배고픈데 남편이 돈을 잘 버는 편은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아, 그러니? 세아가, 그럼 내가 소고기를 너희 집으로 보낼게. 임신했을 때는 원래 잘 먹어야 하거든. 어디 아픈 곳은 없니?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알겠지?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혼자 많이 도와주었어요. 원래 우리 분식집은 정기 휴일도 없었는데 오로지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일요일은 쉬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며느리를 위해 평일에도 운영 시간을 조절해서 며느리를 보러 갔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자 며느리는 대놓고 조리원 비용과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잡다한 비용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었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돈을 요구한 것을 넘어서 아이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식집을 개업하고 처음으로 평일에도 쉬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아들네 집안일도 제가 대신해 주었어요. 신생아 옷은 세탁기에 돌리는 것을 며느리가 싫어해서 제가 손수 손빨래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요리까지 마치 산후도우미로 취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며느리가 제가 그렇게 도와주면 좋아해서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일하느라 바빠서 며느리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제가 대신 며느리에게 잘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요구할 때도 계속 돈을 주었어요. 거의 제가 분식집을 하며 버는 돈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도 좋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장남 부부가 행복하다면 바랄 게 없었어요. 확실히 제가 예전에 아무리 혼자 두 남매를 키웠어도 나이가 드니 손자를 돌보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버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친정은 여유가 없다고 하니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울 때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의 핵심이에요. 저는 장남과 딸이 결혼하고 혼자 작은 소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주공 아파트였는데 오로지 제 힘으로 산 집이라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당장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며느리가 가족 회의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게도 이제 정리하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건강이 지금 이제 체력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노후는 편안하게 보내셔야죠. 우리가 어머님 모실게요. 어머, 새언니 감동이에요. 저는 언니가 그렇게 우리 엄마를 모신다고 나설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새언니 말대로 엄마는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이제 가게를 그만둘 때가 되었잖아요. 며느리는 너무 당연하게 저를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고마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딸까지 감동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말을 믿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때 딸하고 살짝 갈등이 있었는데 가게를 팔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저는 이 돈을 며느리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딸은 본인도 안 가져도 되지만 며느리에게 주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공 아파트 분양권도 아들 부부에게 줄 테니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이미 며느리에게 감동한 뒤였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 제가 모아두었던 돈,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남은 전 재산을 1원도 빠지지 않고 전부 장남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돈 관리는 모두 며느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통장으로 제 전 재산이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딸은 며느리가 좋은 사람인 것은 본인도 알지만 약간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딸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당장 갈 곳이 없는 저를 모시겠다고 한 며느리가 고마워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남 부부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장남 부부는 제가 준 돈으로 서울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막상 같이 사니까 제 상상과 너무 다른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을 대신해주면 말렸었어요. 어머님 굳이 고생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런 태도에 제가 나서서 오히려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고맙다고 꼭 말했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집안일을 모두 시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하지 않으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가 요리하고 싶어도 냉장고를 열면 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너무 대놓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며느리는 손자를 제가 돌보길 원했어요. 본인은 힘드니까 저한테 유치원 등원과 하원을 시키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는 것도 저였습니다. 아들의 집에 식모로 들어간 게 아닌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손자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를 데리러 갔는데 손자가 놀이터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놀이터에서 손자가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이들은 한눈을 팔면 바로 사고를 치는 것을 아세요? 특히 우리 손자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매우 활발한 편이었어요. 평소에도 산만해서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연락이 온 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날따라 손자가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 손자를 잡으려고 저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뛰다가 그만 크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이 넘어졌던 손자였는데 하필이면 그때는 너무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얼굴에도 상처가 생겼고 무릎에도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엉엉 우는 손자를 업고 허리가 아파도 꾹 참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세아가 지금 진영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넘어졌어. 아이고 이걸 어쩌니. 피를 많이 흘리는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일단 너한테 알리려고 데려왔어. 어머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어머머머,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해. 제가 어머니께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지 언제 이렇게 다쳐서 오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상처는 어떡할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손자를 집으로 데려가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지갑을 챙겨 손자를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따라 나가려고 하자 됐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혼자 집에서 초조하게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아들은 애들이 뛰다가 다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아예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때가 기억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집살이 했던 것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자를 데리고 오려고 집을 나가면 본인이 저를 지나쳐서 손자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보이면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가 하필이면 장남이 훈련 갔을 때라 집에는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저 셋만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모습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러다 제가 가장 상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가 다친 후에 제가 집에서 뭘 먹으려고 하면 식탁에서 그릇을 치웠어요. 심지어 젓가락을 아예 숨겨서 먹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서러워서 혼자 방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나갔을 때 너무 배가 고파 부엌에 가서 밥을 몰래 차렸어요. 그리고 급한 대로 손으로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싶으면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요. 아무리 아들 집이어도 이렇게 얹혀 살면 뭐라도 해야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식충이도 아니고. 아가, 내가 그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게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사람이라 상처를 받아. 아, 됐고요. 당장 나가서 뭐 폐지라도 주우라고요. 노인네가 눈치도 더럽게 없어. 며느리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저에게 막말하며 식탁에 있는 밥을 치웠어요. 너무 서러워서 그대로 집을 나가 공원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한테 전화할 사람은 아들 아니면 딸이라 누구지 하고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울고 있어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전화한 사람은 바로 연락이 끊겼던 전 남편이었거든요. 여보, 맞아?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분식집 찾아갔더니 이미 정리하고 떠났다고 하더라고. 번호까지 바뀌고 어떻게 사는 거야? 내가 겨우겨우 찾았어. 당신 지금 어디야? 나 할 말 있어. 이 사람아,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나? 나 분식집 팔고 지금 아들 집에서 살아. 당신한테 연락 없을 때 우리 딸 아들 다 결혼했어. 손자까지 있다고. 그런데 여보, 나 죽고 싶어. 마침 전화 아주 잘했어. 나 너무 속상해서 죽고 싶어. 살기 싫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일단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남편은 목소리가 그대로였어요. 저는 혼자 공원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흐르고 남편은 제 앞에 나타났어요. 남편의 얼굴은 그대로였어요. 남편을 보니 자동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조용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울면서 다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제가 다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앞장서서 장남의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황하자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고 당장 앞장서라는 말에 저는 남편을 데리고 장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장남에게 아빠가 돌아왔다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마침 저녁이라 장남에게 말했더니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딸한테도 연락해서 온 가족이 장남의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당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를 쫓아내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으니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남편은 본인의 정체를 밝혔는데 너무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서운하고 궁금했지? 나 내노라 하는 건설회사의 회장이 되었다.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 거야. 너희 엄마가 그동안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본인의 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진짜 남편의 이름 옆에는 대표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합쳐서 살자고 했어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이미 얻었다고 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한테도 잘 자라줘 고맙다고 같은 아파트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게 되었습니다. 아들, 너무 고생 많았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무 듣기 힘든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우리 아내에게 못되게 군 사람이면 지원해줄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 아내의 돈으로 이산 이 집을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돌려받을 거야.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요? 저도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장남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의 표정은 다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누구보다 장남이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가 미쳤었다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딸은 남편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남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가족 중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실제로 남편과 다시 합쳐 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남은 인생 남편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